한 마법의 왕국이 있었다. 이 왕국의 특징은 모든 결정이 공리주의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이었다. 이는 왕국의 주민들 사이에 최대의 행복을 보장하고자 하는 철학이었다. 그 결과 이 왕국에서는 모든 일이 투표에 의해 결정되었고, 투표 결과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는 선택지가 채택되곤 했다. 하지만 어느 날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다. 왕국의 중심에 커다란 드래곤이 나타났고, 드래곤은 무섭고 거대했지만 호기심이 많았다. 드래곤은 마을 중앙 광장에 거처를 잡고 사람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첫 번째 질문은 인간들이 가장 행복해지는 방법은 무엇인가? 였다. 왕국의 주민들은 즉시 투표를 시작했다. 며칠간의 열띤 토론 끝에 사람들은 음식과 문화축제, 가족과의 시간, 그리고 좋은 날씨가 행복에 기여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드래곤의 두 번째 질문은 더욱 복잡했다. 그렇다면 모든 인간의 최대 행복을 위해 나를 없애야 할까? 라는 질문이었다. 이 질문은 왕국 주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드래곤의 존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지만, 드래곤이 물러간다면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호기심과 경이로움도 사라질 것이었다. 일부는 드래곤을 몰아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고, 또 다른 일부는 드래곤과의 공생이 행복을 극대화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왕국의 석학들은 공리주의의 질적 측면을 고려하기로 했다. 단순히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보다 드래곤과의 소통을 통한 새로운 경험과 배움이 더 높은 질의 행복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드래곤과 친구가 되기로 결정했다. 드래곤은 이 결정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왕국과 드래곤은 서로 이해하고 도움을 주며 살아가기로 했다. 왕국 사람들은 드래곤에게 문화를 가르쳤고, 드래곤은 사람들에게 우주의 수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의 서로 다른 시각은 곧 왕국의 새로운 문화적 풍요로움으로 이어졌고, 그로 인해 왕국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번영하게 되었다. 이 일화는 단순한 수치상의 행복을 넘어선 더 깊고 질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의 가치를 잘 보여준다. 왕국 주민들은 드래곤과의 공생을 통해 얻은 새로운 삶의 질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이는 공리주의의 질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생생한 예시로 남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아테네의 번화한 시장 한가운데 수많은 상인과 철학자, 예술가들이 오가며 소란스러운 광경이 펼쳐지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는 아테네에서 가장 유명한 도예가인 소포클레스가 있었습니다. 소포클레스는 그가 만든 작품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사람들 사이에 예술의 신이 내려왔다는 찬사를 들을 정도로 훌륭한 장인이었습니다. 그의 도자기는 항상 빠르게 팔려나갔고, 시장에서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루는 소포클레스의 친구인 철학자 디모스테네스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디모스테네스는 플라톤의 제자로서 그의 스승이 가르쳐온 많은 이론을 공부했는데, 그 중에서 도이데아론에 흥미가 많았습니다. 디모스테네스는 소포클레스에게 말했다. 친구여, 당신의 작품은 정말 훌륭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당신의 작품들은 모두 다른 모습과 색상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들을 모두 도자기라고 부르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포클레스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내가 만드는 도자기들은 각각 고유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지만 아마도 그 모두가 나의 손을 거쳤기 때문이 아닐까? 나는 모든 도자기를 만들 때 같은 마음으로 구상하니까. 디모스테네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기술만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사실 당신의 도자기는 모두 이데아, 즉 도자기의 본질적 형태의 모방일 뿐이라는 이론이 있답니다. 물리적으로 다르게 보일지라도 본질적으로 동일한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들을 같은 범주로 묶을 수 있는 것이지요. 소포클레스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단지 흙과 물, 그리고 불로 도자기를 만들 뿐인데 어떻게 이상적 형태 같은 것을 모방한다는 소리를 하는 것인가요? 디모스테네스는 그의 친구를 친절히 바라보며 설명했습니다. 이데아는 단순한 물질적 형태를 넘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고 완전한 진리의 세계에 있는 것이며, 우리의 작품은 그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도자기가 그토록 아름답고 존경받는 이유는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그 이데아에 가까운 형태를 만들어냈기 때문일 것입니다. 소포클레스는 이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뒤로 그는 도자기를 만들 때마다 그 이데아를 마음속에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고, 많은 이들은 그의 도자기가 철학적 깊이를 지닌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소포클레스는 어느 날 그가 만든 가장 큰 도자기를 아테네의 중심 광장에 전시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도자기를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고, 소포클레스는 그들이 도자기의 물질적 형태 너머에 무언가를 보게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디모스테네스는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보게, 친구. 이제 당신은 단지 도자기가 아닌 진리의 한 조각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네. 그것이 바로 이데아의 힘일세. 소포클레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알겠네. 내 도자기 속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 그 이데아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군. 그날부터 소포클레스의 작업장에는 작은
명패가 하나 걸렸습니다. 이데아를 바라보며 진리를 빚다. 그것은 그의 새로운 철학적 신념을 반영하는 슬로건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소포클레스와 디모스테네스는 아테네에서 가장 훌륭한 예술과 철학의 결합을 이룬 친구로 기억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그리스 아테네의 시내에는 누구보다도 지혜롭다고 소문난 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소크라테스였죠. 소크라테스는 여느 날처럼 아테네 거리를 산책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운 좋게도 한 무리 젊은이들이 그에게 다가와 대화를 청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그 시대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얻는 것이었죠. 첫 번째 젊은이는 자신감에 넘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철학적 개념을 꿰뚫고 있으며 특히 정의란 무엇인지에 대해 완전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젊은 친구여, 정의란 무엇인가?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정의란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사회적 조화를 유지하며 여기저기서 끼워 맞춘 다양한 개념들을 섞어가며 설명했죠. 소크라테스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듣고 나서 가느다란 미소를 띠며 다시 말했습니다. 아, 그렇다면 내 말은 다른 상황에서도 같은 결론을 가져오는가?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여러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며 그 젊은이의 정의관이 모순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적했습니다. 이내 젊은이는 자신이 정의에 대해 아는 바가 허술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방금 그가 지나치게 오래 들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었죠. 두 번째 젊은이는 살짝 위축된 상태로 소크라테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행복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고 싶다고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에게 온화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대는 행복이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젊은이는 자신의 생각대로 답변했습니다. 행복이란 부와 권력을 얻어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라고요. 소크라테스는 젊은이의 눈을 바라보며 그에게서 멀지 않은 곳에 있던 부유한 상인 한 명을 지목했습니다. 저 상인을 보게. 그는 부유하고 권력을 누리며 그가 본인의 삶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듯하군. 하지만 어제 내가 그와 대화했을 때 그는 늘 새로운 것을 갈망하고 있었다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일까? 젊은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행복의 여러 측면에 대해 스스로 질문해 보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명확한 답변을 이끌어내지 않는 방식으로 상대방이 스스로 새로운 시각과 이해를 얻도록 도왔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유명 한무지의 지는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이란 알고 있음을 넘어 모름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때때로 사람들을 당혹하게 만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더 깊은 이해와 성찰이 가능해졌습니다. 이후로도 아테네의 거리에서는 젊은이들이 무지의 지라는 독특한 지혜를 체험하기 위해 소크라테스와 논쟁을 벌이기 위해 모여들었다고 전해집니다. 그것은 결코 평범한 철학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삶의 시작에 대한 지혜의 여정에 대한 무한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모두에게 잘 알려진 철학자이자 괴짜인 올리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올리버는 그의 황갈색 수염과 끝을 알 수 없는 긴 연설로 유명했으며 그가 마을 광장에서 펼치는 이야기는 늘 주민들의 화제가 되곤 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올리버는 마을 사람들을 광장에 초대했습니다. 그의 주제는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의 영원 회귀 이론이었습니다. 주민들은 궁금증 반, 호기심 반의 마음으로 광장에 모였습니다. 올리버는 낡은 나무 상자 위에 올라서더니 큰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친애하는 마을 사람들, 내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주 오래되고 복잡하면서도 단순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 회귀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몇몇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부분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올리버는 그런 반응을 이미 예상한 듯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 모든 선택, 모든 기쁨과 슬픔이 무한히 반복된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아침에 눈을 뜨고 힘든 하루를 보내고 사랑하는 이와 함께 저녁을 보내는 모든 일이 말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어 끝없이 반복된다면? 조용하던 광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당혹스러워했고 몇몇은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올리버는 청중의 반응을 자극하는 듯 이야기를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처럼 반복된다면 우리는 매 순간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정말로 우리 삶의 무게를 충분히 느끼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한쪽 구석에서 젊은 농부가 손을 들었습니다. 아니, 올리버 씨 다시 말해보자면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까요? 그렇다면 그건 너무 고통스럽지 않나요? 올리버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렇기에 니체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 사랑하고 책임을 지고 모든 선택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도 바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마음속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의 손을 더욱 꽉 잡았고 젊은 연인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의 선택들을 돌아볼 때
그 모든 순간이 무거운 책임과 동시에 큰 사랑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올리버의 이야기가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이 담겨 있었고 그날 밤 마을은 이전보다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올리버의 긴 수염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고 다시 동일한 하루가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모두 자신의 삶을 조금 더 진지하게 그리고 사랑스럽게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삶은 하루하루 영원 회기의 경이로움을 경험하며 조금씩 더 의미있고 행복하게 변해갔습니다. 올리버는 마을 사람들의 변화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다음에는 또 어떤 철학적 이야기를 들려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